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 성공적인 반도체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황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 블로거 호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소개되어서 좀 떨리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풀고 여러분께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전문가로 불리고 예. 계시니까 투자에 대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네. 좀 하실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제 반도체 전문 주식 투자자로 봐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감사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텀업 투자를 지향하는 현재 투자 경력 15년 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 주식들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맞추어서 오를 주식을 기가 막히게 잘 미리 사면 좋겠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종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예측을 중심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뒤 6월 30일의 날씨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점점 따뜻해질 것이다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3,000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이건 예측이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예요. 이건 방향성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매 분기마다 250개에서 350개 정도의 기업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약식 분석도 진행하고 집중 분석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략 한 4개 정도의 기업을 뽑아서 매수하되 한 종목을 매수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가져가겠다. 그러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겠지라는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매 분기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종종 더 좋은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저의 투자 스타일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과 전략이 조금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 미리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업 투자를 지향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예.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로 워낙 좀 알려져 계시니까 예. 반도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인 애플을 정말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예. 이 꺾이지 않는 엔비디아의 상승세, 뭐 네. 매도나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네, 않습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제 투자 원칙 중 한 가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주의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먼저 찾자. 네. 요 주의입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주주분들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야,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와야지.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이 안 좋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기존 보유하시던 분들은 매도를 중심으로 고민할 것이고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 매수해야지를 그렇죠.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정확히 언제까지 오를지 얼마나 네. 오를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아예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더군다나 이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인데요. 오르락 내리락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죠. 그런데 이 호황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중간중간 많이 쉬어가는 타이밍을 줄지는 절대로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 추이를 봤을 때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 무언가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이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되면 얼추 반도체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은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분들께서는 당분간은 조금 더 마음 놓고 보유하셔도 되겠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내려가다가 쭉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주가가 가장 꼭지를 찍기 상단 한 15% 구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얼추 한 8, 90% 분들께서 집중 매수를 하십니다. 그 구간에서 왜 집중 매수가 일어나는가 모두 다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고 뉴스 기사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 더 호황이 더 지속된다, 더 좋아진다, 가격 계속 오른다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비싸진 상황이라면 내가 이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 더 못 오른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자꾸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지극히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특히 저의 투자 전략과 좀 비슷한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굳이 꼭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좀 의견을 드립니다. 보통 주식을 사면
뭐 수익률 5%, 8%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실 텐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적당한 보유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리면 그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이 반도체 사이클이 6개월 뒤에 끝날지 1년 뒤에 끝날지 현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분명한 점은 이미 중간 지점은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 1년 내가 무턱대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고점 아직 예.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장기 네. 보유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엔비디아에 뭐 다른 잠정적인 리스크가 또 있을까요? 예, 리스크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방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가에서 더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엔비디아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식이지만 삼성전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요.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실적을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게도 이 예측을 제대로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AMD도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사이클 때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자주 나타나고요. 그에 반해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부터는 예상보다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쇼크가 자주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첫 질문 주신 질문부터 약간 악플이 걱정되는 그런 질문들이 조금 아니 왜 엔비디아의 안 좋은 이야기부터 풀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중요한 역할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엔비디아를 매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이 계속해서 급증한 점은 기자님께서도 잘 아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적 급증이 왜 이루어졌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GPU의 판매량이 계속 급증했고요. 그런데 이 판매량만 급증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단가도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 주식시장의 수많은 역사를 살펴보면 재밌게도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의 급등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의 하락이 필연적이고 이 가격이라는 녀석은 자꾸 평균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하실 때 앞으로 GPU가 더 많이 팔릴 거야, 더 잘 팔릴 거야를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판매량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혹여나 이제는 슬슬 수요가 서서히 둔화되거나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 계속 성장은 하겠지만 우리 잠깐만 쉬어가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엔비디아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격하다는 뜻은 막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서서히 고점을 마무리 짓고 하락으로 방향성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나더라도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되려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1년에 PCB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PCB 업체들의 이 실적이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역시나 이때에도 판매량뿐만 아니라 가격이 함께 급등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격이 2배 정도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게 되고 가격이 고점을 찍고 쭉쭉쭉 빠지는 구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PCB 업체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업황이 반등하면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가격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미리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이 엔비디아의 GPU라는 제품은요,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고성능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제품은 범용 제품입니다.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널리 쓰일 수 있는 고성능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너무 비싸, 구하기도 힘들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이 점점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이제는 굳이 꼭 GPU만 이 모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GPU가 좀 파고들기 어려운 틈새 기능을 특정한 칩이 집중적으로 수행해주는, 조금 어렵지만 NPU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 NPU는 GPU의 틈새를 보완해주는 그러한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칩들의 쓰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는 기업들이 꼭 엔비디아 제품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병행하면서 칩을 구입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칩 구입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CPU 기업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서버 기업들이 우리가 직접 엔비디아의 칩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을 우리가 직접 개발할게, 직접 설계할게,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내일 하루아침에 당장은 아니지만 비교적 우리가 1, 2년 시점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두 업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예. 전망하고 주가 차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짚어주세요. 일단 기존 보유자께서는 어차피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은 성장하는 영역이고 이처럼 성장하는 반도체는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얼추 거의 끝까지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확히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그 갭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갭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대로 가시면 된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수익률이 높을 주식을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을 주식을 살펴보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기업 중 누가 업사이드가 더 높을 수 있을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1등이었던 기업, 당연하게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공급했던 기업만 항상 업사이드가 가장 높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냐면 하이닉스의 주식도 더 오를 수 있고 엔비디아 독점 공급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꼭 업사이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할 때 한 기업의 과거의 PBR 추이 같은 것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기업의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를 대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미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이미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돼서 과거의 그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가장 높은 영역보다 더 높은 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너무나 못해. 얘네들 너무나 삽질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과거의 이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중간 대비 아래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평균도 못 미치는 그러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 독점 공급 이러한 이슈들도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우선 밸류에이션이라는 녀석이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요. 일단 HBM에서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외에도 레거시 비중도 높고 또 파운드리 비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도 서서히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인데요. 과거에는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사이클이 얼추 비슷하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좀 먼저 온 반면에 레거시는 조금 지금 늦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SK하이닉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모두가 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업사이드라는 녀석은 대중의 생각과는 항상 다르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2016년에도 그랬고요. 2019년에도 그랬는데요. 2019년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매수 시점이다. 이제는 다들 안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이제는 업사이드가 가장 높아진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댓글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관심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유명한 이제 투자 카페에 이제 옮겼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딱 한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누가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를 사냐, 똥멍충아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가장 저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보통 삼성전자 주가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장 점점점 많은 분들이 막 욕을 하실 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 점점점 상승 준비를 하게 되고 업사이드와 대중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삼성 HBM 얘기를 하면서 삽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삼성이 실질적으로 최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예. 이제 시장 선점에 실패한 아무래도 HBM 사업 때문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이제 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두를 유지하겠지만 네. 업계에서는 이제 HBM을 생산하는 업체가 글로벌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렇게 세 업체뿐이니 결국은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삼성에게도 기회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럼 앞으로의 삼성전자 조금 반도체 네. 시장 전망을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지? 먼저 많이 받는 질문 중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면 주가가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즉 테마성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면
펀더멘탈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크게 튀는 이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할지는 삼성 내부 직원도 심지어 사장님들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예측이 우리 잘못된 투자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방향성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너무나 삽질을 하고 있고 그 삽질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어떤 신뢰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공급 또는 엔비디아까지 가지 못해도 가장 차세대 제품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그다음 마이크론이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 세대 구형 제품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많은 물량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최근에 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과거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엔비디아의 공급을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주가는 못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지만 만약에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지라는 그 방향성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랜드 플래시와 같은 이제 네. 구형 반도체 또는 지금까지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못한 반도체들도 계속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는 좀 더 레거시 쪽이 탄력을 받으면 기존의 레거시 비중이 높은 또 모바일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씩은 더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AMD가 이제 대만에 인공지능 R&D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만이 TSMC로 반도체에서 워낙 강자이다 보니까 인공지능까지 주도권을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만에서 개발하고 대만에서 만들겠다는 그 움직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TSMC 같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제조를 전담해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칩의 개발과 설계도 대만에서 많이 하겠다.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대만이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만이 설계 강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 중에 상위 10개 기업 중에 60%가 미국 기업이고요. 나머지 40%가 외국 기업인데 그들 기업이 모두 하나같이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 기업이요, 과거부터 새로운 칩의 개발과 설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쏟아온 데 더해서 재밌는 사실이 대만의 팹리스 기업들,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TSMC와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칩을 개발해서 제조를 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심이 신라면을 개발할 때 2년 동안 라면만 계속 먹었대요, 직원분들. 얼마나 많은 이 신라면 시제품을 만들어 보셨겠습니까? 그처럼 계속해서 시제품을 뽑아내는 과정이 반도체 칩에서도 필요한데 이 TSMC의 이 일부 라인을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원활하게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라인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생태계가 굉장히 잘 꾸려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는 이 스마트폰에서 머리 기능하는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굉장히 저가 버전으로 만들던 그러한 미디어텍이라는 기업이 대만에 우리가 TSMC와 함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새로운 칩의 개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1위 퀄컴이라는 기업을 뛰어넘어서 점유율도 1등, 성능도 거의 준하게 칩을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본래 이 팹리스 원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야, 우리 미국에서만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대만에도 R&D 센터를 두자. 계속해서 진출하는 모양새인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계속해서 대만 자국 기업으로 끌고 와야 하는데 새로운 미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려가 돼서 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길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세우고 싶으면 외국에 있는 뛰어난 연구개발진은 20%를 대리 구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만에서 같이 칩을 개발하겠다. 그럼 뭐가 좋은데 대만에 일단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인력들이 이 생태계를 꾸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칩을 개발할 때 팹리스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칩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절대로 팹리스 기업들이 혼자서 칩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물, 새로운 빌딩을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면 넓은 백지장이 있고 여기에 막 자대고 줄을 그어가면서 건물을 설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칩은 이처럼 설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칩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적인 설계도, 작은 설계도 조각들을 가지고 와 그리고 이 조각들을 합쳐 점점 큰 퍼즐로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칩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설계도를 공급하는 수많은 또 다른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이 칩을
설계도를 이제 제조 과정으로 넘길 때 이 설계도를 또 제조용 설계도로 다시 그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도 수많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정부에서 이야기하길 우리나라에 R&D 센터 세우고 싶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조각조각들 설계도를 기업하는 팹리스 기업들과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 기업들까지 모두 다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와라. 모두 다 함께 이 생태계를 구축해라.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 딜을 수락하고 어떻게든 대만에 우리가 R&D 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이 속도만 보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상황보다 대만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비춰봤을 때 기존의 팹리스 시장에서 2위의 자리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대만이 역시나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좀 이 자리를 계속해서 탐내지 않을까. 현재 인공지능 칩의 개발이요 거의 90% 가까이 미국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그럼 2위가 누가 될 거야? 요거 싸움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될까? 대만이 될까?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있겠지만 지금 대만이 가장 먼저 선점하면서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부단하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과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나노 경쟁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 파운드리 사업이 투자 아이디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현재 파운드리 사업을 아무리 끝내주게 잘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 즉 성장 속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에 비춰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 삼성전자 대비 10%가 되지 못하고요. 이익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적자가 아니면 다행이다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동에 의한 또는 판매량 변동에 의한 실적 변화가 월등히 크게 일어나고 바로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이분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동이나 수요 반등이 삼성전자 주가의 거의 95%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예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비교적 장기적인 변수가 될 텐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규모의 경제도 갖춰야 할 것이고 기술력 경쟁도 갖춰야 하겠지만 또 인력 경쟁 풀도 갖춰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TSMC의 점유율이 55%가 넘어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대략 3분의 1도 안 되는 2, 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 삼성전자가 부단히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즉 점유율 기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TSMC보다 월등히 많은 설비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TSMC는 연간 4, 50조를 투자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가장 호황일 때 기준으로 약 15조 원, 불황일 때는 한 1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TSMC를 따라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술력이라도 최대한 따라가서 가장 최고급 고객사라도 좀 모시고 와야지.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고객사라도 다시 뺏어와야지. 과거에 2015년까지는 삼성전자의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년 동안 고사양 고객 모시기, 가장 거대 고객 모시기에 집중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략을 조금 바꿔서 야 우리 애플만 고집하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고객들, 더 다양한 여러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있는 그러한 고객들을 데려오자.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엔비디아의 GPU처럼 엄청난 고사양의 칩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간 성능의 칩이지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만들어주기가 좀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다양한 종류의 칩을 고루고루 만들어주는데 집중해서 차량용 반도체 한번 좀 집중해보자.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좋다,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아래의 밸류체인에 속한 디자인하우스나 아니면 후공정 쪽 기업을 살펴봐라. 하지만 후공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막대한 현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구조다 보니까 현금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으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디자인하우스 밸류체인이 더 수혜 강도나 이런 부분 앞으로 주가 상승의 여지가 좀 더 클 수 있겠고 우리가 그쪽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의견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운드리는 아직은 우리가 TSMC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보자라고 좀 결론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TSMC랑 삼성 얘기해 주셔서 예. 번외 질문으로 하나 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AMD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최근에 근데 그 리사수 AMD CEO가 네. 차세대 이제 자기네 제품을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3나노 GAA 공정으로 이제 네. 하겠다. 근데 사실 3나노 GAA를 하는 건 네. 삼성뿐이니 네. 사실상 삼성과의 협업을 시사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GAA 공정을 TSMC보다 먼저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2나노부터 GAA를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한 TSMC보다는 네. 2나노 이후부터는 이제 역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예.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의 내피셜도 일부 섞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3나노부터 GAA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도입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막 신나십니다. 와 대박! GAA래. 그게 세계 뭔데? 최초인데. 세계 네. 최초고 막 대박이야. 만들기 어려운 거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 GAA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무조건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면 이 더 좋은 공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비싼 공정이고 이 성능 향상이 더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TSMC는 백종원 아저씨의 유튜브 방송만 보고도 정확히 백종원 아저씨의 김치찌개 그 맛을 그대로 끌어내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똑같은 재료를 이용했는데도 그 맛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파운드리의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능이 10% 이상 미달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GAL이라는 녀석이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더 비싸고 생각보다 성능도 더 안 나오고 발열도 심하고 더 큰 문제는 수율까지 안 나오니까 고객사들이 계속 안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슬슬 수율이 끌어올라가는 것도 관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3나노에서 일부 칩 GAA 도입하고 이제 2나노부터는 아무래도 TSMC도 GAA, 삼성도 GAA 하면 둘 다 어차피 원가 경쟁력이 점점 비슷해질 것이고 그러면 수율 경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GAA에서 먼저 수율을 확보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더 먼저 수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슬슬 일부 물량을 맡기겠다는 뉘앙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은 3나노 GAA가 현재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이익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줄 만큼 수율이 높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AMD라는 거대 고객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면 대단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지만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의 실적 기여나 본격적인 이제 경쟁은 2나노급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대장주들 위주로 좀 짚어봤는데요. 예. 이거 외에 주목할 만한 뭐 기업이나 분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반도체란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반도체 칩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각각 칩의 종류마다 매력이 발산되는 시기가 달라지고요. 투자 시기도 달라지고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이 반도체가 먼저 떴어. 여기 먼저 투자해. 그 다음에 다음 반도체가 얘가 먼저 떴어.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떴어. 그럼 여기 투자해. 옮겨 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가장 먼저 떴죠. 재미있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에서 상승 사이클로 점점 전환되면서 상승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극초기에서 조금 점점 지나면 재밌는 부분이 극초기 전에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훅 떴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주식들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주식들이 서서히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020년에 왔던 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 반도체, 모바일 디램 같은 반도체가 먼저 뜨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훅 뛰었지만 그 이후에 일반 디램, 그다음 일반 낸드 플래시까지 관심을 받으면서 하이닉스도 쭉 올랐고요. 지난번 2017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3D 낸드 플래시가 집중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먼저 받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가장 뜨겁게 올랐지만 결국에는 일반 디램도 나머지 2D 낸드 플래시도 따라가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사지 마세요. 더 못 올라요. 그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업사이드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 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장 장치 쪽 좀 어렵죠. 우리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시켜주는 바로 낸드 플래시와 같은 반도체 또는 반도체는 아니지만 하드디스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더 유리한 그러한 구간에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워낙 뜨겁게 HBM을 비롯한 디램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기업들의 주가는 바닥에서 기고 있는 제발 관심 좀 주세요. 관심 좀 주세요. 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다음 타자가
바로 이제 이어지는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면 인공지능 기업들이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근해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해 공식을 막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절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근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뭐 왜 쓰이고 그게 학습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근해 공식 외웠던 근해 공식을 끄집어다가 문제를 푸는 그러한 시장이 즉 추론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어디서 풉니까? 우리 시험장에서 푸는데 모의고사 때도 풀고 수능 시험 때도 풀고 저기 대학교 논술 시험에서도 풀고 여러 곳에서 이 공식을 써먹는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학습된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꺼내다 쓰고 중국에서도 꺼내다 쓰고 한국에서도 꺼내다 쓰고 여러 곳에서 이 데이터를 꺼내다 쓰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서버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너도 나도 데이터를 끄집어 가려는데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학습된 데이터를 전 세계 곳곳 데이터 센터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또 이때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분산 저장하는 그러한 시도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저장 장치 수요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낸드 플래시 밸류 체인이 좀 손에 꼽힌다. 미국에도 이 저장 장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미 저장 장치 수요가 늘어날 게 점점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확연하게 주가가 빨리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쪽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빅테크 기업들의 쏠림이 심하다. 재밌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비롯한 빅데이터 서버 업체들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산업혁명은 방직기계, 증기기관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잘 안 보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산업은 뭐 서버,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들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이 기존 산업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기존 산업을 융합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그런 뭐의 수요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가?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입니다. 흔히 인공지능 서버라고 하면 서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버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10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요. 그 안에 한가득 서랍장을 설치하고요. 그 안에 한가득 반도체만 잔뜩 갖다 설치하면 서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구역에 냉각 장치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버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당연히 그 안에는 반도체가 핵심, 서버를 구축하는데 이 원가의 80%가 반도체입니다. 그들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산업혁명이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 세계 1900년대 초반으로 가면요. 당시에는 철도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만큼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당시에 펜실베니아 철도라고 혹시 타보셨나요?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타보셨다면 이상한 결과. 아무튼 펜실베니아 철도라는 이 철도가 전 세계 가장 큰 철도망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핫한 주식이었고 누구나 지금 엔비디아처럼 사들이는 주식이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전체 미국 시장 대비 한 4%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뭐 건설업체도 이후에는 뭐 철강업체들도 그 시기를 대표하는 풍미하는 기업들은 전체 시가총액 비율이 한 3, 4%를 차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꾸준히 발생돼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전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도 과거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 대비 대략 한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과거에 한 4% 정도에 비하면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쏠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저 이제 빅테크 주식 다음날 풀매수, 내일 풀매수 들어가도 괜찮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투자 성향상 저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부풀어 있는 기업은 좀 지양하시고 대안을 잡고 찾으시라라고 좀 의견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쏠림 현상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 기업 주가를 지금 와서 무조건 사면 된다,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이제 실으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앱솔릭스 이 기업에 보조금 1,000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유리 기판 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반도체 제조 공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 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면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공정을 거쳐요. 공정을 거치게 되면 한 번에 수백 개에서 1,000개 정도의 칩이 만들어지는데 이 칩들을 한 개 한 개 쪼개서 그대로 갖다가 컴퓨터나 우리 스마트폰에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후공정은 바로 이겁니다. 웨이퍼에서 쪼개진 그 칩 조각을 기판에 갖다 붙여
그리고 껍데기를 씌워. 이게 바로 우공정입니다. 기판에 붙이고 껍데기를 씌운다. 별거 없죠. 그러면 이 기판으로 무슨 기판이 쓰이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CB. 초록색 기판에 수많은 회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회로들을 그리면 이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반도체 칩의 성능이 점점 더 고성능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기판 위에 훨씬 더 회로를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럼 회로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회로를 더 많이 그려야 된다면 회로가 더 가늘어지겠죠. 더 가늘어질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PCB 업체들이 PCB를 만들거든요. 근데 PCB 업체들은 PCB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나 기술력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붓으로 저희가 한지 위에다가 막 글씨를 쓰면 얘가 퍼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CB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회로가 원하는 만큼 가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는 회로를 많이 만들 거야?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PCB 기업들이 못 해먹겠으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만들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뭘로? 기존에 쓰이던 PCB 말고 완전히 새로운 공법, 반도체 공법을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고성능 기판을 만들어 볼게. 그게 바로 인터포저라는 기판인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터포저는 반도체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 PCB보다 10배 이상이다 보니까 제품 판가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자. 이 중간쯤 가격대에 형성될 수 있는 대안 소재를 찾아보자. 그럼 이제 PCB를 어디에 만들까? 바로 세라믹, 즉 유리와 같은 소재 위에다 만들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쫙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이 회로가 정교하게 가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폭이 얼마나 가는가면 근래 가장 고성능 PCB는 회로의 폭이 한 2마이크로미터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이게 얼마나 가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딱 뜯어서 머리카락 굵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얼추 이 굵기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회로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 유리 위에다가 만들자. 이 유리에 만들면 3마이크로, 2마이크로, 1마이크로급 패턴 더 나아가서 한 900나노급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회로폭이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기판을 집중적으로 유리 위에다 만들겠다라는 그 전략을 먼저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글라스 기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호돌이님, 앞으로 유리 기판, 즉 글래스 기판이 쓰이게 되면 이제는 PCB가 안 쓰이겠네요?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마이크로급 이하 가장 극도로 정밀하게 미세해야 되는 그러한 기판에 한해서만 글라스가 쓰이는 것이고요. 적당히 미세한 회로는 기존 PCB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당히 미세한 회로도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PCB도 PCB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글라스 기판은 글라스 기판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글라스 기판 아니면 이 칩의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 기판이 성장할 거야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인텔이 대략적으로 글래스 기판을 언제부터 도입하기로 했는가 어정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 전까지 할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실제로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한 3, 4년 남았다. 그래도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데요, 도리님? 막 오르는데요. 따라서 해야 돼요? 주의하세요. 미래에 성장하는 산업이요. 반드시 어떤 이슈가 벌어지냐? 미래에 성장할 때 실적이 찍히기 직전 한 1, 2년쯤 앞서서 그때 주가가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연히 3, 4년쯤 앞서서도 한번 기대감으로 쭉 테마성으로 올랐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 상승은 무언가 진짜 실적에 의해서 어떠한 증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테마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인지 아닌지 알고 들어가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테마는 언제 빠질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쭉 급등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쭉 빠지게 될 텐데 이거 왜 빠져 주가가? 앞으로 이 시장 성장할 거야. 유리기판 무조건 성장해. 라고만 생각하시면 주가가 빠지는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되려 매수로 이제는 레버리지까지 끌어와서 풀매수로 대응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마고 진짜 산업이 성장하는 건 한 2, 3년 뒤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손절을 딱 하시고 빠져나와서 다음번 상승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 투자를 절대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테마주 투자할 때 주의하실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과거에 15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 끌어와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특징은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분들 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이 수익률이 내 계좌의 수익률이 주식이 오를 때 얼마나 많이 올라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10배 오르든 1000배 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질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얼마나 빠져 내가 얼마나 잘 빠져나와 거기서 수익률이 다 결정됩니다. 극단적으로 작년에 에코프로가 10배 올랐지만 지금 현재 에코프로 주주분들의 80% 이상이 다 손실 구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에 떨어질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리기판의 시장 성장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주가 수익률과 꼭 비례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함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CEO가 6월에 방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한을 취소하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4는 참석하더라고요. 대만 위상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대만으로 위상이 집중되는 건 여러모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반도체도 그렇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은 본래 새로운 칩의 개발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수혜를 받던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이었고 아무래도 먼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인텔의 CEO 방한 취소가 뭐가 우리가 소외 이러한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애초에 인텔 CEO가 방문하기로 한 목적이 뭔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의 개발을 함께한다. 뭐 그러한 썰도 일부 돌았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우리 기존의 CPU 사업도 슬슬 반등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사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후에 지배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용 반도체 후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에 이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게. 그런데 지금 인텔이 내놓고 있는 제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엔비디아만큼의 엄청난 고성능, 엔비디아 제품에 바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능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데 항상 가장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버전의 비교적 구형 버전의 HBM이 탑재가 되고 이쪽 영역에서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어차피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은 어차피 삼성전자밖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뭐 HBM이나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이고 다만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 그냥 다음에 나누자. 어차피 레거시 반도체 반등이 꾸준히 되겠지.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64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대중 제재가 강해지니 중국도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반도체 시장의 향후 전망과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번 짚어주세요. 중국 반도체가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국산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위기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할 텐데 전 세계 반도체 종류가 대략 몇 가지쯤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100만 가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할 때라고 하면 이 100만 가지 반도체를 한 번에 다 국산하긴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 일부 반도체를 먼저 국산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굉장히 성능이 높아서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가 아니라 만들기 쉬운 반도체부터 천천히 국산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적 만들기 쉬운 반도체도 또 종류가 너무 많아요. 50만 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무슨 반도체를 먼저 개발할 건데 바로 중국의 첨단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도체예요. 중국이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첨단 산업 우리가 이거 키울게라고 밀어왔던 또 다른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잘 만들겠다라고 키우는데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발전시킬 거니까 거기에 쓰이는 반도체부터 국산화를 하자. 그런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반도체가 한 가지 종류야? 아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 중에는 만들기 어려운 녀석도 있고 쉬운 녀석도 있다고. 그럼 쉬운 녀석부터 하자. 이게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세계 1위로 거듭나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슬슬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이 칩을 중국이 점점 잠식하다가 이제는 중국 단 한 개 기업이 전 세계 점유율 50%가 넘는 완전한 1등 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패권을 뺏기게 된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칩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DDI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있거든요. 그 칩에 이제 점점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DDI가 점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호돌이님, 그럼 이제 낸드 플래시와 디램도 곧 중국이 국산화를 하나요? 한 번에 다 가져가네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낸드 플래시
TSMC는 이들 디스플레이용 칩보다 만들기 월등히 어렵고요. 디램은 이 낸드 플래시보다 또 월등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월등히 제곱만큼 어려운 거니까 진짜 만들기 어렵겠죠. 디램 칩 내부를 닦아서 옆에서 살펴보면 우리 건물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 근데 건물인데 어떤 건물인가 엄청난 초고층 빌딩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대 70이거든요. 롯데월드타워가 1대 10 정도 돼요. 1대 70이면 정말 위아래로 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구조물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자꾸 쓰러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물을 이 손톱만한 칩에 한 번에 30억 개를 만들고요. 그러한 칩을 웨이퍼 안에서 한 번에 1600개를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이 엄청난 수직 구조물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오차 없이 수율을 100% 유지하면서 한 번에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대 기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역을 중국이 바로 치고 들어오긴 다소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낸드 플래시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낸드 플래시는 디램보다 상대적으로 만들기 수월합니다. 난이도가 한 60-70%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에서의 경쟁이 슬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다가 미국이 장비 규제를 하니까 이 낸드 플래시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지네.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중국의 YMTC라는 기업이 진입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고꾸라져서 이야기가 소멸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위기를 타진하기 위해서 수출은 이제 글러먹었으니까 내수라도 살리자. 내수라도 어떻게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당연히 같은 웨이퍼에서 몇 개의 칩만 정상이니까 칩 한 개당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칩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게 팔어. 우리가 적자는 다 보전해 줄게. 요 그림으로 가면서 일단 내수에 한해서 중국 내수에 한해서는 점진적으로 한 자릿수 초중반대까지 점유율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디램은 그보다 대략 한 5년쯤 뒤부터 서서히 점유율 경쟁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팹리스 기업들,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겠고 또는 공급처가 확실한 기업, LS세미콘이 LG 디스플레이로 독보적으로 공급한다. 그런 공급처가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되려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있지 않는지 찾아보시는 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얘기도 해주셔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중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나요? 많은 분들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하면 단연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먼저 풀 매수 들어가십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주식 투자 시작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매수하시는 관문이 요즘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되긴 했는데 사그라들면 또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먼저 많이 사세요. LG 디스플레이 안타깝게도 LG 디스플레이는 기업이 안 좋다, 주가가 못 오르는 뜻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열심히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차곡차곡 쌓기 위함. 우리도 월급을 받는 이유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업도 하고 WOLED TV도 막 개발하고 했는데도 현금을 모으지 못하고 차입금만 16조 원 급등했던 그러한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불황 시기에 자꾸만 자본 조달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가 고꾸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딱 호황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맞춰서 투자하지 못할 것이라면 투자를 조금 조심히 해야 된다. 접근하기 좀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신에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X세미콘 같은 기업은요, 우리나라 1등 팹리스 기업.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1등 기업이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주시냐, 호돌이님 LX세미콘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나요? 중국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술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건 주식 수익률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1%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보다는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용 칩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집중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을 때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할 땐 돈을 벌지 못하겠구나.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전방 LG 디스플레이, BOE 같은 고객사들이 칩을 사다 주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시기가 LG 디스플레이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시기와 얼추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의 대안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LX세미콘과 같은 디스플레이용 칩을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오늘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디스플레이용 칩만 집중적으로 후공정을 담당해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칩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들 칩을 모두 다 제조해주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는 정말 정교하게 전기 신호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조금이라도 잘못 흐르면 우리가 TV를 볼 때 색깔이 잘못 나오거나 지지직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용 칩만 집중적으로
성장적으로 후공정을 해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LB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을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 기업을 뭐 지금 사세요, 내일 풀매수 가야지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혹여나 나는 디스플레이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를 살까? 근데 이거 조금 불안해 싶으실 때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기업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좀 말씀드렸다고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서 반도체 투자의 원칙 이 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요, 제가 쓴 책이고요. 9개월 걸렸고요. 경이로움을 통해서 두 번째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의 종류는 진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 칩마다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 강도와 경쟁력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도 다 나뉘고요. 각 영역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도 있고 또는 공급이 점점 제한되는 반도체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또 어떤 반도체는 또 고사양의 영역에서 싸우기 때문에 기술 경쟁이 덜하거나 저사양에서 싸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거나 또 어떤 영역은 기술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또는 어떤 영역은 기술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다 매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일부 영역에 딱 정해서 투자하기 진짜 이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특징을 산업별로 반도체 칩의 종류별로 구분한 그러한 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을 예. 타잖아요. 네. 현재는 반도체 사이클상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제 여러 곳 유튜브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댓글을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 소식은 성장하는 주식이 아닌데,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데 투자할 가치가 있냐? 야, 성장하는 곳에 투자해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식을 배우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성장주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지극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에 한해서 막 어려운 퀀트, 어려운 트레이딩 그런 거 다 빼고 제가 과거에 1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 안에서는 생각보다 성장주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것 같지만 우리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의외로 고성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보다 꾸준한 기업이 평균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성향이 조금씩 갈릴 수 있겠지만 고성장의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녀석일수록 당연히 그 성장이 무궁무진하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끝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급할수록 성장은 빠르게 끝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성장이 평생 지속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면 그 성장 구간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산업은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오를 때마다 두세 배씩 올라. 하지만 꺾일 때는 또 반토막씩 깎여.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지만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PCB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설, 화학, 금융 수많은 사이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이클 산업 통틀어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투자하기 쉬운 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헛웃음을 치세요. 반도체?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투자한다고? 근데 실제로 반도체 산업이 왜 투자에 유리한가 하면 규칙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클 산업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반복되는 규칙도 있는 반면에 변칙도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때는 이게 다르고 다음엔 또 저게 다르고 그런데 놀랍게도 반도체는 변칙도 있지만 규칙이 굉장히 뚜렷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투자의 기준을 들이밀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인데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의 종류에 따라서 또 사이클이 미세하게 다르게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수익을 여러 차례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성장주에만 주목하시는 그러한 이 편견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투자를 함께 하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 뭐 대표님들, 뭐 임원분들, 슈퍼개미분들, 전업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고성장에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에 투자를 잘하는 것도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느껴와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인텔과 AMD가 PC용 반도체, 뭐 서버용 반도체 이렇게 계속 대결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두 기업의 전망과 예. 조금 투자에 유리한 기업은 아니에요. 예. 일단 이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인텔도 AMD도
이제는 이 엔비디아를 따라서 우리도 인공지능 서버 쪽에 무언가 제품을 공급해야겠어. 근데 GPU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GPU도 일단 내긴 내지만 조금 틈새를 노려보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NPU보다는 좀 더 고성능의 가속기라고 불리는 틈새를 공략하는 그러한 칩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 칩도 계속해서 성과는 나겠지만 첫 번째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TSMC랑 삼성전자 따라가겠다. 미국 내 제조를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파운드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는데 여기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서 상각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각비가 연간 2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부진하고 상각비가 예상보다 크더라. 설비 투자의 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인텔이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길 우리 2030년쯤은 되어야 파운드리 흑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텔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좋게 나오다가도 부진하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안고 투자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경쟁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이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니까 일부 인공지능 비교적 후발 기업들은 우리는 AMD 칩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 이러한 수요가 일부 늘어나면서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AMD의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MD 주식도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뭔가 지금 뭐 좋아요, 뭐 매수하기 좋아요, 수익 내기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많이 늦은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호돌이님 저 반도체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왜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자꾸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매월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 새로 찾아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의견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께서 애초에 빠르게 변하는 그러한 반도체만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터리 좋아하시나요? 2차 전지? 배터리 가만히 보시면 이 볼록 튀어나온 영역이 양극이고 아래쪽 평평한 건 음극이지 않습니까? 양극에 쓰이는 소재와 음극에 쓰이는 소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극에 있는 소재는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년 변합니다. 기술이 매년 변해요. 하지만 음극에 쓰이는 소재는 10년, 20년 동안 꾸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나 반도체 칩, 여러 가지 종류의 칩 안에서 굉장히 매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계속해서 자꾸만 유튜버들이 언급해야 하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기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내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공부로도 반도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천천히 변하는 영역입니다. 비교적 반도체 내에서 전공정에 속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낸드 플래시 쪽에 속한 기업들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비교적 느리게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그래서 기술이 한 7년, 8년 또는 10년, 20년 동안도 유지되기 때문에 오래 가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해주어도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 영역의 또 장점은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업에 투자할 때는 오래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투자할 때 나는 몇 개월만 투자하겠어. 잡아야 돼. 하지만 기술이 오래 천천히 변하는 영역은 내가 비교적 장기 투자도 더 쉬워지고 또 기술, 새로운 기술, 대안 기술이 나올 때에도 이 기술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대체되기 때문에 내가 경쟁 구도가 바뀌는 걸 공부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인텔과 AMD는 CPU 경쟁이 매년 치열하게 벌어진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고 애초에 어려운 영역이고 자꾸만 제품 특징, 공정 다 파악해 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래 어려운 영역이다. 그걸 좀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에 투자하면 기대보다 이제 수익률이 나쁘다 이렇게 저서에서 밝혀주셨는데 예. 향후 스마트폰 관련 투자 전망도 네. 짚어주세요. 스마트폰 산업이 2013년, 4년, 5년 요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성장이 완전히 끝나서 전 세계 인구가 모두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성장이 정체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2020년부로 완전히 성장이 정체된 그러한 영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스마트폰 부품업체, 뭐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영역에 투자할 때 아무래도 이들 기업의 이 시장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멈춰 있다 보니까 점점 경쟁 강도는 심해져.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매년 새로운 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매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경쟁 구도가 자꾸 휙휙 바뀌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러한 특징에 의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부품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사이클은 그립니다. 부진했다 잘 팔렸다, 부진했다 잘 팔렸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요. 또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적 작은 진폭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도 비교적 작은 폭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데다가 언제 오를지 예측이 너무 어려워. 오른다 하는데 1년 동안 안 올라, 2년 동안 안 올라, 3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올라. 그러한 모습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폰 섹터의 투자가 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스마트폰 관련주 투자 기회를 찾고 싶다면 항상 언제 스마트폰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박살났을 때, 다들 안 좋다는 얘기 나올 때, 경쟁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일부 구조 조정 이야기까지 나올 때 그러한 영역에서 스마트폰 관련 주식을 나 다음날 풀면서 들어가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경쟁력이 있고 현금 보유력도 충분하고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부분을 천천히 공부하시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그 6개월 동안 스마트폰 관련주 한 10개에서 20개를 쭉 공부하시면 그 공부가 끝나는 시기부터는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묵혀두면 슬슬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견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기업들을 살펴보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다 실적이 박살나 있고 업황이 다 안 좋고 중국 스마트폰 지금도 계속 안 팔린다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가 올해부터 반등할 거야, 내년부터 반등할 거야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 반등할지 내년 반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 그때부터 반등 이야기가 더 확대돼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PI 같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올레드용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서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은요. 많은 분들께서 2020년부터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 주식 방송에서 기업들의 실적, 이번 분기 실적 몇 장, 600장, 500장 이거 따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려고 하시고 다다음 분기 실적 예측하려고 하시고 예측이 생각보다 빗나갈 것 같으면 갖다 매도하려고 하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반도체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팔리고 그에 반해서 특정한 시기에 집중돼서 안 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점점 좋아지면서 집중적으로 팔리기 시작해 점점점 많이 팔리게 되면 이제 슬슬 가격이 막 올라요. 판매량이 늘어요. 점점 호황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곧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돼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잘 팔리는 구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따라와. 그런데 이 각각 구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호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 상관없이 쭉 팔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가의 선반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 다 끌어모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태국, 중국 뭐 다 가리지 않고요. 유럽까지 보통 이 기업들의 주가가 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을 얼마나 선반영하는지 쫙 데이터를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얼추 1년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준으로 대략 한 11개월 정도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보통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길 다음 분기 좋아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왜? 주가는 고실적 이미 1년 전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 투자할 때 최근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온대요. 요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부터 투자해서 1년 동안 수익을 내고 싶으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1년 뒤부터 1년 동안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앞으로 내가 2년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년은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 대신에 자꾸만 어떠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책에 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AI, 기타 섹터의 비중 한 어느 정도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지극히 바텀업 투자자이다 보니까 저는 매 분기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2,500개, 20개 기업 모든 기업들을 다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섹터 상관없이 기업들을 쫙 추출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 분기마다 그때마다 당연히 주목을 받는 섹터가 있고 안 좋은 섹터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섹터를 중심으로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근래 이제 지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너무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종목 검출 작업을 할 때 고밸류 기업들은 투자 수익률에서 불리하니까 상대적으로 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출이 많은 기업들이 점점 검출되는 기업 수가 줄어들어서 반도체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0에서 7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비중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일부러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몰빵해 이런 식으로 섹터 조절을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조금 특정한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한두 개 섹터에 집중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비중이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 나는 비교적 분산을 지향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 투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뭐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강추드리는 방법은 제 호돌이의 블로그 들어와서 과거 글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일단 제가 쓴 책 두 권 먼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쓴 책이 뭐 대단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추천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께서 나는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때 반도체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주시는 질문의 95%는 반도체 주식을 몰라서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몰라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주식 안에서 뭐 골라야 되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주식시장 전체에서 무슨 주식을 골라야 돼요? 개념이 없다. 난 주식 고르는 방법이 없다. 그 뜻이고요.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요? 이걸 물어보신다는 뜻은 다른 기업도 분석할 줄 모르신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책도 함께 읽어보시지만 반드시 기업 분석 책이나 어떤 피터 린치, 필립 피셔와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의 책도 꼭 함께 읽으시면서 투자 개념을 쌓으시되 이 사이클 산업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산업인데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르면 오를수록 자꾸만 이제는 끝나겠지, 이제는 팔아야지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선반영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가가 1년을 선반영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 반도체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미 끊임없이 다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피터 린치 책에도 일부 나와 있고 하워드 막스라는 유명한 투자자의 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쉽게 공부해 둔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해운, 화학까지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도체만 공부하는 건 잘못됐다. 반도체 기술만 공부하는 것도 당연하게 잘못됐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투자 원칙을 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때 반도체 기술력 비교해 주세요.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기술력과 기업들의 주가는 절대로 정비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비례 관계가 명확하다면 기업 분석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기업 1등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면 끝날 겁니다. 그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펀드 매니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기술력과 수익률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꾸만 유튜브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술에 빠지게 되고 자꾸만 기술 분석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술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 그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추이나 지금의 위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월등히 중요하고 또 내가 지금 충분히 저점 영역에서 샀다고 생각하면 고점 영역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오늘은 일부러 비교적 쉬운 이야기만, 처음 출연이니까 쉬운 이야기만 추려서 가지고 왔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